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은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뚱맞게 웬 민족주의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요즘 현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이라는 게 뭐죠? 다들 아시죠? 민족이 뭔지. 근데 이걸 딱 개념 규정을 하려고 보면 쉽지가 않아요. 개념 규정을 하려고 보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집단. 이게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민족이 곧 국민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근데 그 말은 후자는 맞는데 앞에 규정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일정한 지역에서. 이게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도 옛날 러시아, 소련으로 끌려가갖고 저쪽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로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동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민족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사회상이 같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독일어를 씁니다. 둘 다 아레안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민족이죠. 그런데 두 개의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라브족 마찬가지. 러시아 슬라브족이죠. 동구권에 있는 폴란드니 이런 나라들도 슬라브족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하는 말은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 일정한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영국인들이 청교도들이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앵글색슨족이 갔어요. 물론 나중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가서 다인종 국가를 이루었지만 처음에 앵글로색슨족이 갔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한때는 물론 식민지였지만 독립해서 다른 나라를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대서양화 사회에 두고 떨어진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민족은요,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 이후입니다. 서구에서도. 근대 이후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식민지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야 민족이라는 의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전에 민족이란 단어가 쓰인 적은 있습니다.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최초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1900년 1월 며칠 날 황성신문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만 그 단어에 접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민족이라는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까지는 민족이 있었느냐? 물론 지금 생각하는 그 민족 구성원들은 있었죠. 그런데 민족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은 어차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없었다고 봐야죠. 왜 그러느냐? 민족은 어떤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보십시오. 양반, 그 다음에 일반 상민, 천민, 엄격한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가 탄식을 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다고 탄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 그 양반들은 그 여종을 취할 수도 있었죠. 자기 소유물이니까.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천민입니다. 왜? 어머니가 천민이니까. 그러니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이래야 했다는 거죠. 거기서 일체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그 당시는 사실은 민족이라는 건, 민족은 원래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민족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후대에 역사를 쓰면서 옛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쭉 그 삼국시대로 해서 뭐 남북조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이렇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 민족사로 규정하니까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같은 민족이면 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웠을까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 민족 통일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왕과 그 왕이 가진 영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구분되었던 겁니다. 같은 민족이란 개념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근대에 와서 서양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제 그게 동양으로 들어올 때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영어로 네이션, 독일어로 나티온. 이거를 이 한자어로 뭐라고 쓸 것이냐 하는데, 일본 어느 법학자가, 전 이름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고안해냈어요. 민족이라는 그 단어를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거기에 이즘, 주의가 붙어서 민족주의가 된 거죠. 내셔널리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에 들어와서야 신분제가 다 없어졌으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관습적으로 그건 남아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양반 상놈은 없어졌죠. 일제 식민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체감도 생겨났고, 식민지 통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민족의식이 싹 튼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출된 것이 바로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바로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3.1운동 이후에. 그게 이제 민족의식의 발로예요. 일제 식민지에 저항하기 위한 민족주의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해합니다. 해악이 더 큽니다. 저는 옛날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 필름을 보면서 참 큰 의문이었어요. 히틀러에 대한 건데요.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 히틀러에게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했어요. 아니, 열광했어요. 심지어 히틀러가 최초로 폴란드 침공하기 전에 최초로 먼저 오스트리아부터 병합을 하죠.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나라는 따로 있었죠.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데, 아니, 자기 나라가 침범을 당하는데도 총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꽃다발을 막 던지고 이래요. 독일군이 들어올 때. 그리고 히틀러가 거기 연설하러 가는데 정말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국민들조차도 독일 국민 이상으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멀리서라도 히틀러 한번 보겠다고. 히틀러 연설을 들으려고.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많은 연설을 했죠. 근데 그 내용은 알맹이가 없어요. 대부분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국가는 영원하다. 우리 독일 국민은 아리안족. 그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심지어 히틀러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리안족은 그 건강한 육체, 그러니까 비만 이런 거 허용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소년단 이런 걸 구성했을 때 다들 열심히 운동하고 뭐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왜? 강해야 하니까. 그렇게 독일 국민을 히틀러가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갔죠. 왜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그렇게 열광했을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바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한 거예요. 민족주의. 1차 대전 패전으로 인해서 베르사유 조약에 맺어지고, 그래도 독일은 막대한 그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일부 영토도 그 프랑스에서 빼앗은 일부 알사스 지방인가요? 그것도 다시 뺏기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히틀러가 민족주의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족주의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집단주의입니다. 저도 한때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근데 뒤늦게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저는 이제 자유주의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제가 어떤 신념이 있어서 민족주의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이 그렇게 키워온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배달 민족이고 뭐 유구한 역사, 백의 민족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감성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 교육이. 이거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요. 집단주의와 자유주의 차이는, 자유주의는 개인이 그 사고의 그 단위가 돼요. 기초가 돼요. 사고의 중심이 개인에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사고의 중심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건 현격한 차이입니다. 자유주의는요, 개인, 다시 말하면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 모든 개인, 인간이 존귀하다. 잠깐 옆으로 비껴서 한 말씀 드리면, 불교 철학의 정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제가 뭐 불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법정 스님 책에서 읽었나요? 예, 법정 스님 책으로 기억을 해요. 거기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천상천하 유화독전. 유화독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써왔죠? 예, 지 혼자 잘난 놈.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만 혼자 잘나고, 그런 사람을 비아냥낼 때 유화독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은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 책을 읽으면서 알은 건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그러니까 천상천하, 그러니까 온 우주죠. 우주에서 유화독존,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오로지, 나홀로 존귀하다. 온 우주에서 나홀로 존귀하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는 한일자에다 몸체자입니다. 한일, 몸체자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노자에다가 힘력자 쓰는, 그거죠? 일체심조가 몸체자인가요? 아무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심조. 오직 심, 내 마음에서 지을조, 비롯된다. 우주 만물이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없으면 우주 만물이 다 없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내가 있을 때 우주 만물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주 만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것이죠. 불교 철학의 진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인간의 존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개인.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집단주의보다는 자유주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존귀함, 존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교육도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도 잘못된다가 전교주라는 그 반교육적인 집단이 또 우리 교육계를 뒤흔들어 왔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그릇된 인식을 주입시키고. 그러니 우리 교육이 지금 참 문제입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민족주의를 얘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바로 민족주의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국수주의가 되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선전 수단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특히 좌파. 문재인 정권이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민족 정서를 자극해서 반일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정치적인 적이랄까요? 적이죠. 정치 상대방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적이죠. 이 정치적인 적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윤미향 사건, 정의연, 그 전에 정대협, 정의연, 윤미향 사건,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서 돈을 벌어온, 그리고 그거 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죠. 지금 국고도 엄청나게 받았고 모금도 했을 거고, 그것도 어디에 기댄 거죠? 바로 반일 민족주의. 이영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더군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저는 반일 종족주의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종족이 됐든 민족이 됐든 반일 그런 정서, 민족주의를 그런 선전선동의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민족주의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있죠. 바로 대북 정책. 저들은 뭐 통일 프로세스니 통일 정책이니 뭐 하는데, 아니, 그래요. 북한 동포들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민족이라는,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서 북한 동포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게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하고 손잡으려고,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인영의 통일부 장관을 가자마자 우선 대북 협력해서 뭐 보내겠다고 하고 하죠. 이게 뭐죠? 바로 민족이라는 그 허상, 그걸 앞세우는 겁니다. 주사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죠. 과거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그 실제로 학생운동의 주류는 주사파였어요. NL 주사파라고 했죠. 그들도 결국은 뭐죠? 민족주의를 악용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민족주의를 정치적인 선전선동의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작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우리 가장 급한 안보의 사명인데, 그런 그 과제인데,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다 유야무야 해버리고, 정작 파트너로 삼아야 할 안보 동맹국이어야 할 일본에게는 적대시하는 거예요. 지소미아 파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참, 이런 정권. 여러분, 민족주의는요, 이제 그 시효가 다 됐어요. 이미 서구에서는요, 민족주의는 다 소멸됐어요. 유독 한국에서, 또 있죠. 중국. 여러분, 중국의 민족주의는 더욱 위험합니다. 중국의 민족주의가 뭐죠? 중국 우월주의입니다. 중화주의라고 하죠. 중화사상이라고도 하고. 중화사상. 중국인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중화주의. 그건 뭐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중국이 중심이고 주변은 다 오랑캐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이 뭐라고 했죠? 동이족, 동이.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죠.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랑캐 이자가 동쪽에 이제 활공자에다 큰 대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민족.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 중심이고 주변은 다 오랑캐라는 의식이 반로입니다. 중국이 힘을 가지면 주변국은 위태로워져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1대1로가 뭐죠? 중국의 팽창주의입니다. 중국이 그런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 중국 사람들이 의식을 갖게 되면 주변국들은 정말 위험해지고 국제 질서나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민족주의란 이제 우리가 그런 허울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환상이고 환각입니다. 이 환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